저는 50년 가까이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지켜봤습니다. 담당한 민사와 형사 사건을 전부 합치면 의뢰인 수는 1만 명 이상 되겠네요. 형사 사건도 그렇지만 민사 사건에서도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인생의 중대사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타인의 중대사에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인생 공부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곰곰이 생각하고는 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구나 하고 말입니다. 1만 명 이상의 인생을 지켜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확실히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운이 나쁜 사람은 몇 번이나 똑같은 곤경에 빠집니다. 제 사무소에 오는 곤경에 처한 의뢰인들은 주로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같은 상황에 처해 다시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비슷한 갈등을 반복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지켜보다 보면 신기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했지만 역시 운이 나쁘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사업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으려고 사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 역시 여러 번 반복해서 사무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회사의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운이 좋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1만 명이라는 방대한 수의 의뢰인을 지켜보면서 저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간단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은 신비롭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그 진정한 이치를 깨우칠 수 없지만 수많은 인생을 지켜본 경험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아지면 행복한 인생과 가까워집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행복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운의 신기한 부분이나 운이 좋고 나빴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무두이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1만 명의 의뢰인을 50년 동안 만나왔던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렇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상황을 가진 수많은 사람을 만났겠죠. 이런 광범위한 인간 경험을 통해서 변호사는 운의 역할과 그것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독특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지은이 니시나카 스토무, 옮기니 최서희, 펴낸 곳은 알투스입니다. 이 변호사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유독 어떻게 하면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워진다던가 바르게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으려 했다는 점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네요. 운이 뭐죠? 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운이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운이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들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내가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이 개인의 경험과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난 어떤 일이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운이라고 불리는 것의 정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틀림없이 있었답니다.
스스로 자기 운을 자기가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다고요. 여러 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일까?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 이는 행운을 부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뿐이고 나쁜 사람 주변에는 나쁜 사람뿐이라는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의뢰인과 상대방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툼거리를 만드는 사람 중에는 타인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상처 입히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나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관계자를 조사해 보면 역시 비슷한 유형의 나쁜 사람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반대로 항상 주변을 신경 쓰며 당연하다는 듯이 타인을 돕는 좋은 사람도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 관련 법률 상담으로 찾아오는 이들인데 그들 주변에는 역시 비슷한 좋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사귀면 자연스레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잔뜩 늘어납니다. 좋은 사람들 뿐이니 당연히 다툼이 적습니다. 게다가 곤란할 때에는 주변에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뿐이지요. 그러니 항상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도 잘 풀립니다. 근심 없는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원조를 받으니 쉽게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항상 다툼이 끊이질 않고 곧잘 사기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마음은 항상 경계심과 불안으로 가득하겠지요. 좋지 못한 기분으로 지내는 사이에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고 결국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다치게 해서 한때 큰 돈을 번다 해도 언젠가는 역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다쳐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불행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좋은 운을 부르고 싶다면 좋은 사람과 어울리세요. 변호사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조언입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 선행하면 운이 좋아진다. 우리는 이 말을 옛날부터 자주 들었습니다. 남에게 베풀면 그 공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속담이 바로 그 의미겠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그가 나에게 의지하려고만 하니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 속담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원래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인정을 베푼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인정을 베풀면 그 일은 돌고 돌아서 나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속담의 진짜 뜻은 자신을 위하는 일이니 계속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세요입니다. 즉,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운이 좋아진다는 의미죠.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과 다르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나쁜 일만을 일삼는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교활하게 처신하여 성공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사람은 호화롭게 사치를 부리기 때문에 눈에 띄지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그들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소 착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보통 법률상의 분쟁이 일어나면 변호사를 찾는데 다툼은 잘 해결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밖에 듣지 못하지만 변호사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활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의 그 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활하게 처신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불행해집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잔머리를 굴려 돈을 잔뜩 벌거나 출세를 했어도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하여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망은 크고 넓어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아기는 빠짐없이 걸러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악행을 하면 반드시 사람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신이 지켜보다가 벌을 내린다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한순간입니다. 진짜 행운은 한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악행으로 성공한 사람의 말로를 아는 변호사의 조언이니 부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데에서 운이 시작된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 절실히 깨달은 것은 다퉈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운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이겨서 큰 돈을 손에 넣었다고 해도 운이 나빠지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분쟁으로 손에 넣은 돈은 곧 잃게 됩니다. 변호사인 저는 그러한 몰락을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다툼은 없는 편이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철칙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법을 지키면 분쟁은 사라질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법만 지키면 무슨 짓을 해도 돼 라는 생각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법률상의 죄가 아니라 도덕적 과실이라는 관점에서 매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의 죄는 율법 전서에 기록된 규칙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절도 같은 것인데 이러한 죄는 보통 사람이라면 좀처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도덕적인 과실이란 법은 어기지 않았으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 따르는 죄입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돈을 벌려고 하거나 사회적인 지위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과실은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시나 취업 등에서 여러 군데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합격은 단 하나일 텐데 괜히 여러 군데에 지원해 합격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도덕적 과실을 눈치챈 것은 도덕과학을 배우고 나서부터입니다. 도덕과학이란 법학자인 히로이케 치쿠로 선생이 창안한 학문으로 도덕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도덕과학에서 인간은 살아있는 한 도덕적 과실을 저지른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고기나 생선, 채소의 생명을 빼앗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통근이나 통학할 때도 그렇습니다. 매일 이용하는 철도나 도로도 이를 건설할 때 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회사나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태양이나 자연이 주는 은혜를 이용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전반에서 누군가의 덕분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덕과학에서는 이것을 도덕적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부채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운이 달아납니다. 그러나 도덕적 과실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운이 달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툼은 도덕적 부채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막대한 희생 덕분에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 나에게 소소한 피해를 줬다고 해서 너도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싸우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것, 은혜에 감사하는 것, 도덕적 부채를 갚는 것, 이를 실행한다면 불운이 사라지고 행운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이 차례로 닥쳐올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은혜 덕분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저는 오사카 부립 기타노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재학 당시에 동문 선배이자 배우인 모리시게 히야사 씨가 강연을 했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연은 200만 명에게 감사를 이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모리시게 씨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17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뜻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리시게 씨가 말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 덕분에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일 때 먹는 분유는 아주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 우유를 모아서 운반하는 사람, 우유를 분유로 만드는 사람, 분유를 운반하는 사람, 가게에서 판매하는 사람, 그것을 사와서 따뜻한 물에 녹여 먹여주는 사람 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 덕분에 여러분을 키운 분유가 완성되는 겁니다. 커서 먹는 밥도 마찬가지이고 매일 입고 있는 옷도 그렇습니다. 생활하는 집도 다니고 있는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7년간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을 헤아려 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덕분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요. 17세의 고등학생이니까 지금까지 무엇 하나 혼자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른 사람과 부모님 혹은 조상 덕분이지요. 모리시게 씨는 우리를 깨우쳐주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말로 강연을 마쳤습니다. 200만 명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예를 표시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기타노 고등학교에는 자살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200만 명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그 때문이겠지요. 당시 저는 모리시게 씨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대한 수의 사람들 덕분에 내가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는 좋은 운을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행운을 부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좀처럼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오만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의 운을 바꾸는 근간입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운은 나빠질 수 있다. 재판은 다툼입니다. 설령 다툼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진 상대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원한을 사면 그 사람에게 끌려 내려갑니다. 즉, 운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판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이 좋습니다. 변호사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나중에 상대방이 나를 방해하는 일은 신기하게도 자주 있습니다. 옛날에 부모님이 건재하셨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타인의 원한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당시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남의 원한을 샀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거기서도 너를 항상 지켜볼 거야. 너를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거지. 그러다가 내가 뭔가 실수를 저지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 세상에서 찾아와 너의 다리에 달라붙을 거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지. 이렇게 원한을 사면 그 사람이 너를 끌어내리려고 한단다. 그러니까 남의 원한을 사면 안 된단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 이야기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재판을 피하려는 것은 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남의 원한을 사면 운이 달아납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저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벽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사장님. 인간성을 갈고 닦으면 운이 좋아집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다툼이 적기 때문이죠. 다툼이나 분쟁은 불행의 근원입니다. 원한이 남아서 인간관계가 망가지거든요. 운이란 사람이 옮겨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손상되면 운도 달아납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적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운도 좋아지지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택판매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장과 직접談판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곧장 사장실로 쳐들어갔는데 그때 그가 본 것은 사장이 벽을 향해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벽 쪽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놀랍게도 사진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고는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사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 엄청나게 많은 사진은 뭔가요? 왜 사장님은 사진에 인사하고 계셨습니까? 하고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 이분들은 사원들 사진이야. 아침에 회사에 오면 꼭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여러분들 덕분에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하고 말이야. 그리고 퇴근할 때에도 인사를 한다네. 오늘 하루도 무사히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사장은 조금 쑥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불만을 호소할 작정으로 사장을 찾아갔지만 그 말을 듣고는 맥이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의 말을 반신반의했기에 비서에게 매일 저렇게 사장님이 직원들 사진에다가 인사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서는 그렇다면서 또 다른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장님은 모든 사원의 일을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녀는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신경 쓰고 계세요. 그리고 사원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상담을 하세요. 얼마 전에도 사원의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장님이 바로 병원으로 병문안을 다녀오셨어요. 입원비가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이면 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직접 문병을 가지 못할 때에는 저희를 대신 보내기도 해요. 사원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꼭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당부하시면서요. 사장님은 항상 사원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의 불만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판에 호소하려고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러할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사장의 인간성이 사원의 분노를 잠재운 것입니다. 만약 사장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사원은 회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부당함을 호소하여 재판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될 뿐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겠지요. 사장은 자신의 인간성이 재판이 벌어질 사태를 방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경영자의 성품은 기업의 운을 틀림없이 좌우합니다. 경영자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직업이든 인간성은 운의 좋고 나쁨과 이어집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된다. 저는 생명의 전화 상담원으로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덕분에 몇 가지 커뮤니케이션 비결을 배웠습니다. 생명의 전화는 소정의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 상담원이 24시간 대기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회봉사 운동입니다. 특히 자살 직전까지 내몰린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하기 때문에 평상시의 마음으로는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열심히 상담하는 것도 역효과를 가져오므로 어깨에 힘을 빼고 능숙하게 상담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 요령 중 한 가지가 가능하면 조용히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상담자의 요령을 알게 된 것은 너무나 뜻밖의 계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주로 업무로 피곤해서 녹초가 된 밤에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에도 제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은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만족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자백하자면 저는 전화 상담 때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지쳐서 아, 그러셨군요 라든가 그렇군요와 같이 그냥 맞장구를 치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는 사이에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심각한 내용을 상담하려고 하면 듣는 사람은 열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나 조언을 하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어려움에 처해서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이겠지요. 당시 저는
몹시 피곤해서 변변한 대답도 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온전히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 비결을 저는 생명의 전화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의 소송, 분쟁의 해결과 관련이 깊잖아요. 이들은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때로는 격렬한 법정 싸움을 통해서 고객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요, 이 변호사는요, 소송은 피하고 싸움은 멀리하고 어떠한 원한도 갖지 말라고 조언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런 조언은 변호사의 전통적인 역할과 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깊이 있게 고민해보면 이러한 조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매일같이 갈등과 대립의 최전선에서 일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갈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겠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변호사는 갈등과 분쟁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또 감정적인 심지어 물질적인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갈등을 피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닐까. 특히 이 저자가 말하는 운이라는 개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운은 단순히 우연한 행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싸움이나 원한을 피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보다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여러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합니다. 인생은 돈보다 덕이다. 인생은 사람이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법정에서 이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원한으로 인해서 나쁜 운으로 행복하지 못한 결말을 맺게 되었다고요. 싸우기보다는 화해와 이해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각자의 삶에 긍정적인 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좋은 운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것이 제가 이 책을 통해 얻은 지혜였습니다. 자, 그럼 엔딩 음악 들으면서 오늘의 책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나무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I look at you, you make me blind. Why do you have to be so beautiful all the time? I know I can't be with you. It's killing me to see you with someone else. What to do? Now I'm in the corner and watching you smile, watching you smile. And I can't get over you, I'm losing my mind. All of the things that I wish I could tell you, every time when you're passing me by, I fall in love. There's something about you, I wish you were mine. And if I only could be there to hold you, it feels like I stop breathing
wanted to put my arms around you just to be close to you. And in my head, it's just you and I don't know why I feel this way. Now I'm in the corner and watching you smile, watching you smile. Now I can't get over you, I'm losing my mind. All of the things that I wish I could tell you every time when you're passing me by. I fall in love. There's something about you. I wish you were mine. And if I only could be there to hold you, it feels like I stop breathing when you're around. I'm in love. There's something about you. I wish you were mine. I wish you were mine. I wish you were mine. 'Cause every time you pass me by, I fall in love. I fall in love. All of the things that I wish I could tell you every time when you're passing me by. I fall in love. There's something about you. I wish you were mine. And if I only could be there to hold you, it feels like I stop breathing when you're around. I'm in love. There's something about you. I wish you were mine. Ooh, there's something about you. I wish you were mine.